먼저 후원해주신 백현주님과 이건복님께 감사드립니다. 요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죠. 근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.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도 왠지 정의당이 저렇게 나서는 거 보니까 좀 안 좋다는 촉이 팍 오죠.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소수 정당들이 단합을 해서 저렇게 결사투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소수 정당들에 좋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대충 알 텐데요. 확실히 그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죠. 그 비례대표제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, 그게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우파 유튜버들도 별로 얘기를 안 하고, 몰라서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심각성을 아직 잘 못 느끼시는 것 같던데 저는 좀 이게 심각하다고 보입니다. 제가 정치를 알게 된 지가 이 탄핵 사태 이후라서 그 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.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라는 말도 잘 몰랐는데 근데 제가 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16년 한 12월쯤 11월 12월쯤 태극기 집회를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데 전철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태극기 집회 선동을 하려고 약간 얘기를 꺼냈었습니다. 지금 나라가 너무 자경화가 됐다, 막 종북들이 설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택시기사 아저씨가 좌파는 아니었나 봅니다. 그런데 그냥 뭐 한마디 툭 하시는 게 그게 다 뭐 비례대표제 때문이지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제라는 게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 그렇죠 그냥 집에 또 내릴 때가 다 돼서 그냥 내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비례대표제가 왜 잘못됐냐면은 그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. 그 정당 득표율대로 해서 배분되는 것을 정당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골라놓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? 이석기와 임수경이죠. 자, 이석기도 보면은 경력이 별로 없습니다. 이 사람이 뭐 좀 종북좌파적 그런 색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 해도 경력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부족해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당선될 확률이 적었죠. 그랬지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됐죠.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유사시, 그러니까 북한 침략시죠. 그럴 때 기관시설 등을 파괴해야 된다. 그런 게 이제 드러나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사람이 거의 뭐 진짜 간첩이든 자생간첩이든 여적 행위를 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었단 말입니다. 국회의원이 되면 자료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.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방안보적인 그런 기밀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파괴 행위에 대한 전략을 더 쉽게 짤 수가 있었겠죠. 그런데 요즘 또 막 이석기 석방하라고 난리들이 났는데 그게 또 세월호 유족들이 이석기 석방 집회에 가서 합창을 하고 민노총이 또 뭔 상관이라고 이석기 석방 집회를 하고 그런 걸 볼 때 그 세월호 유족 중에서도 정의당 그러니까 이석기가 있었던 통합진보당하고 한솥밥을 먹던 정의당의 유경근이라는 사람이 유족 대표를 했었고 그리고 유민아빠라고 하는 김용호라는 사람이 금속노조원이었던 정황이 그 금속노조들 그 신문에 나와 있었고 이런 걸 볼 때 세월호와 이석기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게 기무사 조사를 안 받을 상황입니까?
그 다른 그 세월호 유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침투해서 섞여 있다면 조사를 해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. 그렇다고 해서 그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고 해서 무슨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? 피해 준 게 없잖아요. 뭐 기무사가 전방위적으로 그러면 몰래 조사를 하는 게 사찰이지. 민간인은 민간인이라고 빼고 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빼면은 뭐 누구를 도대체 조사합니까? 그렇잖아요.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석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비례대표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이 이석기도 그 얼마나 그 세월호 그런 거에 같이 활동을 했겠습니까? 그러니 달리 뭐 세월호 유족들이 왜 가서 거기 가서 이석기 석방에 합창을 하겠습니까? 물론 시켜서 했겠지만. 그리고 또 임수경이라는 사람도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,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봐야죠.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처럼 해산이 된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 있는데 거기서 비례대표를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임종석에 의해서 북한 가서 막 친북 활동을 했었죠.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나와서 그 공보문에 임수경이다 하고 그게 공보문에 나갔으면은 국민들이 뽑았을까요? 안 뽑힐 확률이 높았겠죠.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간첩들도 그 비례대표의 그 정당의 후원으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이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. 그 북한에서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막 암살하려고 하고 막 그런 짓들을 했었죠. 그리고 또 우리 유경수 여사님이 서거하시게 된 것도 문세광이 그 북한 지령받은 조총련의 뭐 지령을 받아서 뭐 그런 혐의가 있더라고요. 그렇게 드러났다고 하던데 처음에 유경수 여사를 암살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. 목표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그 빗나가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비키니까 유경수 여사한테 쏘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간첩이 충분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래도 이 숫자가 전에는 지금 현행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전희경 의원 같이 비례대표면서도 우리 우파 쪽에서 일 잘하시고 반공 애국정신 투철하신 분 그런 분도 나오실 수가 있긴 하죠.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행에서는 이게 저번 그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할당량이 전체 중에 47석이었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이 47석을 가지고 뭐 30%, 30%, 20%, 뭐 10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자, 저번엔 어땠냐면은 민주당이 27.45%를 갖고 갔고 그래서 47명 가운데 13명 그리고 한국당이 전 새누리당이죠. 36.1%라서 1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당이 28.75라서 13석을 가져가고 정의당이 7.78%라 6석을 확보했다. 그래서 대정당들이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은 국회의원이 2명밖에 의석이 없었을걸. 그래도 6석을 확보를 한 셈입니다. 이 4석의 비례대표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첩을 꽂아 넣을 수도 있는 거죠. 그 사람들도 간첩인 줄 알고 꽂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아주 좋은 진보인 줄 알고 넣었는데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.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건데 이걸 갖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는 47석 가지고
정당 득표율로 나눴다면 지금은 전체를 가지고 나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300명이 있잖아요. 300명 중에 저번 거에 대입을 한다면 무소속 11명을 제외해서 289석을 가지고 그 정당 득표율로 나누게 되면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각각 110석, 105석을 가지게 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할당량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전희경 의원 같이 일제라는 의원을 넣을 그 여분이 없어지겠죠. 그런 반면에 그 정당 득표율 28.7%를 기록했던 국민의당은 83석이나 배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역구 25명을 빼고 58석이나 가져가는 겁니다. 국민의당도 호남 쪽이라 그쪽에 활동하는 종북좌파 이런 사람들이 잔뜩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위험하겠죠.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가 없었으면 2석이었고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6석이 됐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21석의 비례대표제가 더해지면서 23석을 갖는 겁니다. 이 정의당이라는 것이 통진당 같은 경우에 급진적이고 좀 폭력적인 그런 좌파라서 정의당하고도 결별을 하게 되긴 했지만 정의당이라는 것도 사실 친북적인 성향이 강하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21석이나 여분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구통진당의 잔당 세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. 지금 현재 그 몇 석 안 되는 비례대표에도 임수경이나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죄 이런 것도 아주 국가의 뭐 이익을 침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보안법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뭐 23석에 만약 국민의당까지 합쳐서 80몇 석 해서 얘네들이 100석 이상을 갖고 가면 국가보안법도 진짜 없애버리거나 무력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. 그러니까 엄청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? 우리 대한애국당에 대한 그 지지율을 조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흔히 보는 그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도입니다. 뭐 이거를 전적으로 믿진 않으시고 좀 친여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리고 또 우리 그 선거 투표가 전자개표기로 인해서 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투표 결과가 어쨌거나 이런 친여적인 친좌파적인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현실적으로 이런 리얼미터 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참고해서 봐야 되는 지경이죠.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이 여론조사 지지율에 의하면 7%대가 나온다는 겁니다. 이 7%대가 나오면은 좀 전에 제가 봤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따지면 22, 3석씩은 가져간다는 겁니다.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의원들도 도로 한국당으로 가버릴 확률도 큰데다가 거의 당이 소멸화될 가능성이 크죠. 뭐 지선에서도 망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얘네들이 그 탄핵 찬성 세력들이 한국당으로 빠지게 되면은 자기네들의 그 탄핵과 상관없는 중도 성향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면은 얘네들도 어쩌면 나을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의석수는 지금 5개밖에 안 되지만 7.4%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이 볼 때는 자기네들도 의석수는 줄어도 차라리 중도 선명성을 더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나 그 좀 강경 우파나 또 박근혜 대통령적인 성향을 싫어하는 사람을 끌어올 수 있겠다.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지지율을 유지한다면은 22, 3석을 갖다가 비례대표제로 채워서 자기네들이 꼽고 싶은 사람을 꼽게 되면은 또 정치인들이 줄을 서게 되겠죠.
그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의 입지가 강화되는 겁니다. 공천권도 강화되는 거고요.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 우리 대한애국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우리 대한애국당은 아무래도 기타 3.1%, 나 뭐 무당층 19.4%, 이 안에서 기대를 해봐야겠죠. 근데 무당층에서 끌어올 확률도 뭐 이것도 정당 득표율로 나눈다고 치면은 아주 적은 지지율일 겁니다. 그래서 그냥 기타 무당층 3.1% 내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, 그나마 제가 대한애국당 지지율에 대한 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경남 창원 노회찬 그 죽은데 보궐선거가 있잖아요. 그쪽에서 그 지지율 조사를 한 게 있는데, 쿠키, 이게 어디냐, 쿠키 뉴스하고 조원 CNI인가? 거기서 조원 CNI,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거주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한데, 그래도 우리 대한애국당을 갖다가 제가 마음대로 한 적게는 1%, 많게는 2%로 보고 있긴 하지만 1%의 차이에도 그 280 몇 명 중에 1%면 2, 3명이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수가요.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시겠죠. 우리 애국당 지지자분들은.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게 찾아본 게 이건데, 여기에는 대한애국당 지지율이 들어가 있습니다. 2.2%라고 합니다. 더불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거의 반반이고, 정의당이 12.9%로 꽤 높은 편이고, 바른미래당도 9%로 큰 편이니까, 이게 뭐 대한애국당이나 뭐 한국당 이런 친우파적인 여론조사라고 보긴 힘들겠죠.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고 대한애국당을 2.2%로 쳐보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289석 중에 2.2%면은 289 곱하기 2.2%면 6.358%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그 0.358을 아무래도 떼겠죠. 사람을 뭐 0.35%로 한 명을 칠 수는 없으니까. 이게 아마 4452인가? 그게 아닌가 싶은데, 하여튼 6명이라고 칩시다. 6명이라고 치면 조원진 대표가 지역구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 한 명이 되고 총 6명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. 총 6명을 가지고 가면 애국당에도 일단은 뭐 나쁘진 않죠. 좋죠. 그래도 의원수가 늘어나니까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애국당이 6석을 가져가지만 정의당이 22, 3석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정의당의 힘이 엄청 커지겠죠. 바른미래당에서도 22, 3석 가져갈 수 있고, 거기는 사실상 전 국민의당이 섞여 있잖아요. 호남 쪽에.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0.5%라서 미미하긴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그러면 뭐 민주평화당도 있긴 하지만 지금 민주평화당 세력보다 바른미래당에 한 반쯤 들어가 있는데, 만약에 한국당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 버리면 손학규도 그렇고 민주평화당 색채가, 그러니까 전 국민의당 색채가 아무래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안철수 단당 세력과.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40석 넘게 가져가 버리면은, 300석 중에 40석 넘게 가져가 버리면 거기다가 더불당이 한 100석 가지고 하면 거의 반수를 차지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비해서 대한애국당이 6석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좋을 것인가?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. 저는. 만약에 이 정의당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주 강골 막 이석기, 임수경 같은 사람들이 대략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. 이석기 한 사람이 들어가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복될 정도로 위험한데, 그런 사람들이 한
10명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. 얼마나 그 무서운 일입니까, 그게. 저는 그런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. 이 뒤에 그 또 다른 더불당이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?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그거는 뭐냐면은, 어딨지? 권역별, 문재인도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, 더불당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한 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있는데,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, 권역별로 나누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이제까지 지역구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 김현이나 이런 그 사람들 보면은 비례대표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 정당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와 정책 같은 거를 나와서 강력하게 막 썰을 풀면서 막 이렇게 그 행동 요원처럼 투견처럼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럴 수 있는 게 자기 지역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당을 대표해서 그런 사회주의 정책 같은 것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. 우리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강력하게 우파 가치를 내세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. 그런데 만약에 이 연동형을 해버리게 되면 더불당이나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지역구 이해관계 매달리지 않고 이 정당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. 그런데 정의당에는 엄청 많이 생기겠죠. 그럼 얘네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엄청 막 투쟁을 많이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당에서 꺼낸 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그 지역구를 줘버리는 겁니다. 비례대표에. 지역구를 줘버리면 자기 지역구에 일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부족한 데다가 그 지역구에 주민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너무 막 이렇게 지역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하기도 어렵겠죠. 그래서 약간 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더불당 나름대로 꼼수를 쓰는 거죠.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전국구에 이런 그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나눠줘 버리면 우리 지역구에서는 만약에 우파가 색채가 강한데 뜬금없이 정의당 비례대표가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.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. 얘네들이 이제까지 민주화 뭐 투쟁한다면서 항상 했던 말이 뭡니까? 직선제 하라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? 국민이 직접 우리의 지도자를 뽑겠다는 거였는데 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해버리면 그 지역구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뽑지도 않은 정당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. 그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 형태의 비례대표제라는 거죠. 비례대표제 자체가 지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민주화 직선제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그 지역구 주민들의 민주권을 엄청 침해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어떤 지역구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 정당 득표율이 많이 나온 쪽에 정당의 비례대표를 꽂는다고 손 쳐도요. 만약에 그 정당을 정의당을 지지하는 어떤 지역구가 있다고 칩시다. 근데 그 정의당을 지지하는 지역구 국민들도 사실은 심상정을 좋아해서 정의당을 지지했던 건데 심상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누구냐 그 남자 누구지? 이름 여자 같은 생각이 안 나네.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심상정이 아니고 윤소아가 만약에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 와버린다. 이러면 싫겠죠. 그러니까 지역 구민의 민주 그 주권 의식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의원 수가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 의원 수가 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
그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일단 확보한 의석수는 각 정당들이 다 유지를 합니다. 유지를 하고 났는데도 만약에 더불당이나 한국당에서 이 위와 같이 배분된 자기네들의 의석수가 어딨지? 자료 찾기가 힘드네. 만약에 민주당이 110석, 한국당이 105석을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자기 지역구에서 뽑히는 게 민주당이 120석, 한국당도 120석, 이렇게 해서 확보된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수가 초과를 해버린단 말입니다.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10석, 한국당에서 15석을 초과해버리게 되죠. 그럼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당당히 뽑은 의원인데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총 25석이 더 늘어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300명에서 플러스 25가 돼서 전체 국회의원 수가 325명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그게 단순히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나서 국회의원들 세비 더 국민 세금 주는 거 아까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런 문제의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이 소수 정당이라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왜 소수 국회의원 정당입니까? 국민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스스로 경쟁력을 쌓아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선거제도 꼼수로 인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그 자체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화, 그 직선제에 반하는 것이죠. 자기네들이 그렇게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에 직선제 요구했던 그게 민주화 투쟁이라면서요. 그것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에도 모순이 되는 거죠. 그런 차원으로 우리 국민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이것은 단지 비단 우파만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니라 중도권, 좌파, 진보권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. 제가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